지금 이 순간 세상의 소란을 잠시 내려놓고 글자의 작은 불빛과 함께 느린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이름은 서지우, 임신 16주 차다. 나는 지금 인천국제공항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항공사 카운터 앞에 서 있다. 손에 들린 얇은 이코노미석 항공권 한 장, 온몸의 피가 순간적으로 머리끝까지 솟구쳤다가 이내 차갑게 식어내리며 뼈를 애는 듯한 한기를 남기는 기분이었다.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마치 벌겋게 달궈진 인두처럼 내 손끝을 아프게 짖었다. 내 앞에서는 남편 박진성이 그의 부모님을 콧대 놓고 아나무인인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와 언제나 허허실실 좋은 사람인 척하는 시아버지 박철수 씨의 비즈니스석 탑승권과 라운지 초대권을 살뜰히 챙기고 있었다. 그 옆에는 시어머니의 팔짱을 낀 채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는 시누이 박진아가 서 있었다. 그들 네 식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존귀함과 편안함을 상징하는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손에 들고 있었다. 선명하게 밝힌 뷰사이너스 클래스라는 글자가 공항의 환한 조명 아래 내 눈을 아프게 찔렀다. 우리는 지금 가족 여행으로 프랑스 파리로 떠나는 길이었다. 열흘간의 호화로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이건 시어머니 김 여사의 아이디어였다. 작년에 남편의 사업이 한 단계 도약한 것을 기념하여 온 가족이 함께 축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 박진성은 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지우야, 지금 임신도 했으니 마침 잘 됐네. 나가서 바람도 쐬고 유럽의 신선한 공기도 마시면 뱃속 우리 아기한테도 좋잖아. 나는 그 말을 듣고 바보같이 감동했었다. 그가 최근 회사 일로 내게 조금 소홀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나와 아이가 자리 잡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이게 뭔가 나를 위해 바람을 쐬게 해주고 우리 아기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임신한 나를 밀폐된 기내에서 12시간이 넘는 비행시간 동안 좁디 좁은 이코노미석에 구겨져 앉아가게 하는 것이었나? 비좁은 공간과 시끄러운 환경을 견디면서 말이다. 반면 그들 가족은 모두 비즈니스석에서 편안히 놓을 수 있는 좌석과 고급스러운 기내식, 세심한 서비스를 즐기게 될 터였다. 대체 왜? 단지 내가 서지우가 평소에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내 친정이 서울에서 멀리 지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용히 지낸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한 걸까? 형언할 수 없는 굴욕감과 분노가 덩굴처럼 내 심장을 옥죄어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나는 무의식 중에 살짝 부른 배를 감쌌. 그곳에 있는 우리 아기도 엄마의 불안한 감정을 느꼈는지 살짝 움직였다. 아가, 너도 아빠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진성 씨, 나는 심호흡을 하며 최대한 목소리가 평온하게 들리도록 애썼다. 하지만 미세한 떨림이 내 안의 경랑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내 항공권, 혹시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박진성은 내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방금 전까지 가족들과 웃고 떠들던 가벼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내 손에 들린 항공권을 힐끗 보더니 지극히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아니, 맞아. 지우 넌 이코노미석이야. 그의 말투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순간 내가 너무 예민하고 속 좁게 구는 건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왜 저만 이코노미석이죠?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물었다. 박진성은 그제야 내 기분이 상했다는 것을 눈치챈 듯했다. 그는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려 했지만 내가 살짝 몸을 비켜 피했다. 그의 얼굴에 어색함이 스쳤고 이내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넌 왜 이렇게 철이 없니? 하는 투로 말했다. 아휴, 지우야. 좀 유난 떨지 마. 지금 비즈니스석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마침 항공사에서 프로모션으로 이코노미석 공짜표가 한 장 나왔어. 안 쓰면 아깝잖아. 당신 지금 임신해서 어차피 함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디 앉든 똑같지 뭐. 오히려 이코노미석이 다리 뻗기엔 더 넓을 수도 있어. 괜히 비즈니스석에서 누워있다가 허리에 물이 가는 것보다 낫지. 그는 심지어 나를 위하는 척하는 이유까지 갖다 붙였다. 공짜표? 안 쓰면 아깝다고? 나는 그의 논리에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다. 박진성 씨,
나는 당신 아내고 당신 아이를 임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보고 12시간 넘게 이코노미석에 타라고요? 당신이랑 당신 부모님 그리고 동생은 전부 편안한 비즈니스석에 앉아서 가는데 이게 당신이 말하는 똑같은 건가요?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커졌고 옆에 있던 시어머니 김 여사의 주의를 끌었다. 그녀는 정성껏 그린 눈썹을 찌푸리며 하이힐 소리를 또각거리며 다가왔다. 말투에는 역력한 짜증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서지우, 너 또 왜 그러니? 사람 많은 데서 소란 피우기는 교양 없게. 진성이가 틀린 말했어? 공짜표 한 장 생겨서 너 타라는데 뭐가 문제야? 우리 아들이 번 돈이 땅 파서 나오는 줄 아니? 아낄 수 있는 건 아껴야지. 며느리라는 애가 집안 생각은 안 하고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트집이나 잡. 너 정말 임신하고 나서 점점 더 유난스러워지는구나. 시누이 박진아도 옆에서 거들었다. 말투가 시큼했다. 맞아요, 새언니. 우리 오빠가 돈 버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새언니는 일도 안 하고 집에서 편하게 쉬시잖아요. 지금 여행 와서 앉을 자리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엄마 자리까지 뺏어서 비즈니스석에 앉으시게요? 엄마는 연세도 있으셔서 이코노미석 타면 얼마나 힘드신데요. 집에서 편하게 쉰다고? 나는 박진성의 창업을 돕기 위해 전망 좋던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을 돌보고 인맥 관리에 온 힘을 쏟았다. 그의 회사가 가장 어려웠을 때 자존심을 숙이고 친정 부모님께 손을 빌린 것도 나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 눈에 나는 집에서 편하게 노는 식충이로 전락한 것이다. 시아버지 박철수 씨가 어색하게 중재에 나섰다. 자자, 다들 그만해. 지우야, 이왕표도 다 끊었으니 그냥 좀 참자. 가족끼리 여행 와서 즐거운 게 제일 중요하지. 참으라고? 결국 이박 씨 집안에서 그들의 핏줄을 임신한 며느리인 나는 그저 참고 넘어가야 할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다. 박진성은 가족들의 말에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했는지 말투에 강압적인 기운을 담았다. 서지우, 그만 좀 뗐어. 빨리 짐 붙이자. 부모님 라운지 가서 쉬셔야 해. 이런 사소한 일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해? 사소한 일? 아내와 뱃속 아이의 건강과 안위가 그의 눈에는 사소한 일이었다. 기본적인 존중과 공평함이 이른바 한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쉽게 희생될 수 있는 사소한 일이었던 것이다. 나는 눈앞에 익숙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 지독히도 낯선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시어머니의 비아냥, 시누이의 속물근성, 시아버지의 무책임한 방관, 그리고 내 남편의 너무나도 당연한 편애와 냉담함.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겪었던 온갖 서러움과 인내가 파도처럼 한순간에 밀려왔다. 결혼 초 시어머니가 내 평범한 친정 배경을 못마땅해 하며 던졌던 냉소적인 말들. 내가 비상금을 털어 박진성의 회사 위기를 넘겨주자마자 그가 돌아서서 시누이에게 벤츠 스포츠카를 사주었던 일. 내가 심한 입덧으로 고생할 때 시어머니가 어느 집 며느리는 밭도 갈겠다며 나를 유난스럽다고 타박했던 일. 나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다독였다. 참자. 진성 씨는 날 사랑하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게 좋아질 거야. 가족이란 을에 화목해야 하는 법이니까. 하지만 지금 이 이코노미석 항공권 한 장이 마지막 지푸라기처럼 나의 모든 인내와 환상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들은 애초에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 눈에 그저 이용 가치가 조금 있었지만 이제는 그 가치를 거의 다 소진하여 마음대로 짓밟아도 되는 외부인에 불과했던 것이다. 내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았고 그 서늘한 냉기는 오히려 혼란스러웠던 내 머릿속을 순간적으로 비상하리만치 맑게 만들었다. 나는 박진성의 짜증 섞인 눈을 바라보며 지독한 아이러니를 느꼈다. 박진성, 당신이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 당신 내박씨 집안이 이렇게 겉보기에 번지르르하게 서서 유럽 비즈니스석 여행을 계획할 수 있게 된 것이 누구 덕분인지 정말 잊었나?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벌었다고 말하는 돈 뒤에 누구 집안의 자본이 흐르고 있는지 정말 잊었나? 그리고 당신이 우리 부모님 앞에서 평생 나를 아끼고
단 한 톨의 서러움도 느끼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것도 잊었나? 사소한 일이라고요? 나는 그 두 단어를 되뇌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차가움이 묻어났다. 박진성 씨, 당신은 이게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군요. 나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잠금을 풀었다. 내 손가락은 내가 거의 한 번도 먼저 걸어본 적 없는 번호 위에서 멈췄다.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은 단 한 글자. 엄마. 하지만 이 엄마는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전화기 너머의 인물은 나의 친어머니이자 매년 재계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는 진정한 의미의 거물 서진그룹의 총수였다. 당신아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야망만 가득했던 박진성과 결혼하겠다며 집안과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박진성의 그 보잘것없는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나는 어머니의 조용히 지내며 그 사람을 지켜보고 시험해보라는 제안을 따랐다. 나는 내 진짜 집안 배경을 숨기고 부모님이 평범한 교육자라고만 말했다. 지난 3년간 나는 친정과의 경제적 연결을 거의 끊고 평범한 며느리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그리고 박씨 집안은 내가 은밀하게 연결해준 덕분에 우리 어머니 사나의 투자사로부터 우리 집안에겐 눈에 띄지도 않을 액수였지만 박진성의 회사를 기사회생시키고 급성장시키기엔 충분했던 엔젤 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 박진성은 그것이 순전히 자신의 뛰어난 능력 덕분이라고 믿으며 오늘날까지 우쭐해하고 있었다. 이제 이 시험을 끝낼 시간이었다. 그리고 나의 이 가소로운 인내에도 마침표를 찍을 때였다. 박진성은 내가 휴대폰을 꺼내는 것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옆에서 코웃음을 쳤다. 뭐야, 내 그 가난한 친정에 전화해서 일러바치기라도 하려고?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내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리고 박진성이 미처 막을 새도 없이 시어머니의 경멸적인 시선 속에서 공항의 소란스러운 배경음 속에서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는 거의 1초 만에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냉정하고 위험 있으면서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염려가 섞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우야. 이 그리운 나에게 무한한 자신감을 주는 목소리를 듣자 코끝이 찡해왔지만 나는 억지로 참았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목소리를 안정시키고 또렷하게 말했다. 엄마, 투자금 전부 회수해주세요. 전화기 너머는 1초간 침묵했다. 이내 어떤 부가적인 질문도 없이 단호하고 간결한 대답만이 돌아왔다. 알겠다. 10분이면 충분해. 통화는 15초도 채 되지 않아 끝났다. 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내 앞에 선 박씨 집안 네 사람은 내가 방금 내뱉은 뜬금없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박진성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말했다. 서지우, 너 미쳤어?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뭘 회수해? 지금 누구 앞에서 쇼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더욱 비웃었다. 아주 신들렸네. 신들렸어. 진성아, 네가 얻은 마누라 꼴 좀 봐라. 정신이 나갔어. 우리 가자. 라운지 가서 쉬어. 저런 미친 여자는 상대하지 마. 그들은 내가 허세를 부리고 어처구니 없는 때를 쓰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내뱉은 그 가벼운 세 마디가 그들 박씨 집안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그들이 비즈니스석 라운지를 향해 몸을 돌리는 것을 평온하게 지켜보았다. 박진성은 나를 다시 돌아보지도 않았다. 나는 홀로 그 자리에 서서 손에 쥔 이코노미석 항공권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이번에 내 마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박진성, 김미숙, 박철수, 박진아, 당신들, 비즈니스석이 그렇게 좋았나? 이코노미석은 당신들의 고귀한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나? 좋다. 비행기가 착륙하면 당신들에게 구름 위에서 먼지 속으로 추락하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알려주겠다. 전화가 끊긴 후
세상은 마치 음소거 버튼이 눌린 듯 고요해졌다. 공항의 소음, 안내방송, 주위 승객들의 웃음소리마저 두꺼운 유리병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흐릿하게 느껴졌다. 오직 내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서 묵직하게 울렸다. 둥, 둥. 마치 전투를 앞둔 북소리처럼 박진성과 그의 가족들은 라운지를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걸어갔다. 그는 내가 따라오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마치 내가 그 이코노미석 항공권을 들고 버려진 짐짝처럼 내게 주어진 저렴한 구역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시어머니의 하이힐이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짓밟는 것 같았다. 그녀는 심지어 고개를 돌려 시누이에게 무언가 속삭였고 두 사람은 억눌린 웃음소리를 냈다. 그 웃음 속에는 조금도 감추지 않은 경멸과 우월감이 가득했다. 그들은 내가 정말로 무력하게 분노하고 우스꽝스러운 연극을 하고 있다고 믿는 모양이었다. 좋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구겨진 이코노미석 항공권을 조심스럽게 폈다. 그리고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어잡고 단단한 사각형으로 만들었다. 나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이것은 나의 증거이자 박씨 집안의 배은망덕을 증명하는 증표였다. 나는 이것을 간직하며 지난 3년간의 인내와 헌신이 얼마나 무가치했는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킬 것이다. 나는 그들의 예상대로 이코노미석 보안 검색대로 향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발걸음을 옮겨 그들의 뒤를 따라 비즈니스석 라운지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라운지 입구에는 직원이 서 있었다. 박진성은 익숙하게 가족들의 탑승권과 초대권을 건넸다. 그의 얼굴에는 의도적으로 연출한 여유로움이 묻어났다. 직원이 정중하게 확인한 후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다. 그들 가족이 특권과 편안함이 보장된 그곳으로 막 발을 들여놓으려 할 때 내가 입구로 다가갔다. 손님, 탑승권과 라운지 초대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직원은 나를 향해 여전히 직업적인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다. 앞서가던 박진성은 그 소리에 걸음을 멈추고 미간을 찌푸리며 돌아섰다. 내가 라운지 입구까지 따라온 것을 본 그의 얼굴에는 순간 놀라움과 분노가 가득 찼다. 서지우, 너 여긴 왜 따라와? 그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는 질책이 담겨 있었다. 여긴 비즈니스석 라운지야. 내 이코노미석 표로는 못 들어와. 여기서 창피하게 굴지 말고 빨리 저쪽 가서 줄 서. 시어머니도 몸을 돌려 팔짱을 꼈다. 그 거만한 시선으로 나를 훑어보며 입꼬리를 비틀었다. 그 표정은 꼴 좀 봐라. 분수도 모르고라고 말하는 듯했다. 시누이 박진아는 대놓고 비웃었다. 새언니, 화나서 정신이 나갔어요?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니라고요. 그 공짜표는 저기 밖에서 기다리는 게 딱 어울려요. 늘 좋은 사람인 척하던 시아버지 박철수 씨조차 입을 열었다. 지우야, 말 듣고 그만해. 어서 저쪽으로 가. 이러다 비행기 놓치겠다. 그들의 질책과 조롱 속에서 내 마음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해졌다. 이전의 분노, 서러움, 냉기는 모두 차가운 결심으로 가라앉았다. 나는 심지어 나를 기다리는 직원에게였고 예의 바른 미소를 지어 보일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박씨 집안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내 에르메스 버킨백에서 이 가방은 작년 박진성 회사 실적이 좋았을 때 시어머니가 몇 번이나 갖고 싶다고 암시했지만 박진성이 결국 내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다. 그 일로 시어머니는 한동안 비아냥거렸다. 평범해 보이는 검은색 카드 지갑을 꺼냈다. 이 지갑은 내 20살 생일에 어머니가 선물한 것이었다. 안에는 신용카드가 아닌 세계 최고 수준의 은행과 기관에서 발행한 진정한 의미의 최상위 VIP 카드 몇 장이 들어있었다. 그중 하나는 현대 블랙카드였고 다른 하나는 대한항공 평생 플래티넘 회원 카드였다. 이 두 카드 중 어느 것이든 그것이 상징하는 권한과 지위는 박진성이 탑승권에 의존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라운지 초대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가볍게 대한항공 평생 플래티넘 카드를 뽑아 직원에게 건넸다. 안녕하세요. 이걸로 부탁드립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충분히 또렷했다. 형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던 직원의 얼굴은 그 카드를 보는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리고 이내 마치 얼음이 녹듯 극도의 놀라움과 경외심이 담긴 공손함으로 바뀌었다. 그는 두 손으로 카드를 받아들고 허리가 저절로 숙여졌다. 존경하는 평생 플래티넘 회원 서지우님.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살짝 떨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희 라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최상위 VVIP 라운지인 클라우드 팰리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즉시 전담 직원을 배정하겠습니다. 이 광경에 내 망신을 구경하려던 박씨, 집안 네 사람은 완전히 넋이 나갔다. 박진성은 눈을 크게 뜨고 내가 내민 카드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리고 직원의 180도 달라진 태도를 번갈아 보며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카드 한 장이 이토록 큰 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없는 듯했다. 시어머니 김 여사의 얼굴에서는 오만함과 경멸이 산산조각 났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경악과 탐욕이 뒤섞인 시선이었다. 그녀는 그 카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라도 직원의 저 아첨에 가까운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아차렸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다가와 내 카드 지갑 안을 엿보려 했다. 신우이 박진아는 입을 벌린 채 얼굴에 조소가 그대로 굳어 있었다.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시아버지 박철수 씨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된 멍한 표정이었다. 이게 무슨 카드야? 박진성이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직원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천만에요.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직원은 공손하게 카드를 돌려주고는 아까 박씨 가족을 맞이할 때보다 훨씬 더 겸손한 자세로 내게 징청자를 권하는 손짓을 했다. 서지우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클라우드 팰리스는 전용 통로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라운지 안에서 더 격식 있는 옷차림에 가슴에 매니저 명찰을 단 중년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보고를 받은 것이 분명했다. 그의 얼굴에는 열정적이면서도 신중한 미소가 가득했다. 서지우님,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라운지 고객 담당 매니저 김 부장입니다. 귀한 분께서 오셨다는 소식에 저희 모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클라우드 팰리스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떤 것이든 필요하시면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이 김 부장의 등장과 그가 언급한 듣기만 해도 비범해 보이는 클라우드 팰리스라는 이름은 박씨 집안 네 사람의 얼굴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었다. 박진성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하얘지기를 반복했다. 그는 나를 보고 또 내게 허리를 숙이는 김 부장을 보았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에 무언가 걸린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시험하는 듯 하면서도 억지로 친한 척하는 말투로 입을 열었다. 지우야, 그게 무슨 카드니? 우리는 본 적도 없는데 다 한 가족이잖아. 응? 나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놀라움과 불안으로 흔들리는 그들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제 카드요? 당연히 저희 집안 카드죠. 나는 집안의 정의를 일부러 모호하게 만들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한 가족이라는 말에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내 시선은 박진성의 손에 들린 비즈니스석 탑승권에 닿았다. 여러분은 이코노미석이 저한테 딱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이런 라운지는 저 같은 사람이 넘볼 곳이 못 되죠.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다채로운 표정을 상대하지 않았다. 나는 김 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 부장님,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서지우님, 저를 따라오시죠. 나는 등을 곧게 펴고 김 부장의 뒤를 따라 라운지로 들어섰다. 박씨 집안 네 사람 옆을 지날 때 나는 그들이 내 등에 쏘아대는 뜨겁고 복잡하고 믿을 수 없다는 시선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한때 나를 가로막았던 라운지의 문턱을 나는 지금 당당하고 단호하게 넘어섰다. 그리고 그들은 내 뒷모습이 더 상위 구역으로 향하는 전용 통로로 사라지는 것을 그저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진짜 폭풍은 고도 1만 미터 상공과 비행기가 착륙한 후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라운지 문 안과 밖에서 벌어진 신분의 격차와 권력의 대비는 그들에게 소리 없지만 아주 강력한 첫 번째 따귀를 날린 셈이었다. 나는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버금가는 클라우드 팰리스 개인 휴게실에 앉아 있었다. 부드러운 소파가 몸을 감쌌고 앞에는 직원이 방금 내온 최고급 샴페인이 놓여 있었지만 나는 과일 주스와 정교한 디저트로 바꿔달라고 했다. 거대한 통유리 창 밖으로 비행기들이 이착륙하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가 방금 보낸 짧은 메시지를 확인했다. 처리 완료. 계획대로 진행 중. 너와 내 손주 잘 챙겨라. 나는 고마워요, 엄마. 라고 답장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는 살짝 부른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가, 봤지? 이게 엄마가 그동안 참고 견뎠던 세상이야. 하지만 이제 엄마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엄마가 너와 함께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것 존엄과 공정함을 되찾아올게. 클라우드 팰리스의 고요함과 호화로움은 문 밖의 일반 비즈니스석 라운지의 소음과 마치 다른 세계 같았다. 두꺼운 방음문이 모든 잡음을 차단했고 오직 희미한 클래식 음악만이 공기 중에 흐르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 창은 공항의 분주한 풍경을 한눈에 담게 해주었지만 기이하게도 세속을 초월한 듯한 평온함을 자아냈다. 김 부장은 직접 나를 응대하며 거의 겸손에 가까운 공손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내가 임신 중임을 확인하고 샴페인을 즉시 최고급 생과일 주스와 특별히 조제된 무카페인 허브티로 바꾸었다. 디저트 역시 임산부에게 더 적합한 담백하고 건강한 종류로 교체되었다. 그는 심지어 기내 온도 선호도와 임산부 전용 베개나 담요가 필요한지까지 세심하게 물었다. 서지호님, 탑승 시간이 되면 저희 직원이 전용 통로를 통해 탑승구까지 직접 모셔다 드릴 겁니다. 외부의 혼잡한 구역을 전혀 지나실 필요가 없습니다. 김 부장이 살짝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고마워요. 준비가 아주 좋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무심코 창밖으로 향했다. 거대한 에어버스 A380 한 대가 활주로로 유도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탑승할 비행기였다. 비즈니스석은 2층, 이코노미석은 1층. 물리적으로는 불과 몇 미터의 수직거리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계급과 대우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박진성네 가족은 지금쯤 그 평범한 비즈니스석 라운지에 있을 것이다. 아마 여전히 충격과 추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겠지. 혹은 내가 단지 운이 좋았거나 허세를 부린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시어머니 김 여사를 아는 바로는 그녀는 억지로라도 자존심을 회복하려 들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 비즈니스석 승객은 누릴 수 없는 어떤 서비스를 일부러 과시하며 자신들이 여전히 우위에 있음을 증명하려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클라우드 팰리스의 존재 자체를 영원히 모를 것이다. 이곳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이 벽은 단순히 돈만으로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문의 내력, 인맥, 그리고 진정한 권력과 관련된 것이었다. 박씨 집안은 그 투자금 덕분에 겨우 부자의 문턱을 만졌을 뿐인데 벌써부터 계급을 나누기 시작했다. 진정한 규칙 제정자의 눈에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그들은 몰랐다. 나는 따뜻한 허브티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기운이 위장으로 흘러들어가며 감정 기복으로 인해 불편했던 뱃속 아기를 조금 진정시켜 주었다. 내 손은 계속해서 배 위에 부드럽게 얹혀 있었다. 그 안에 있는 작은 생명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아가,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엄마가 예전에는 너를 힘들게 했지. 하지만 오늘부터는 아니야. 엄마는 너에게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 그리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줄 거야.
휴식 시간은 금방 지나갔다. 탑승 안내 방송이 울리자 김 부장이 직접 나를 안내하여 한적한 전용 통로를 통해 탑승구로 바로 이동했다. 이때 일반 승객과 이코노미석 승객들은 이미 긴 줄을 서 있었고 비즈니스석과 퍼스트 클래스 통로에도 드문드문 승객들이 탑승을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박씨 집안 4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역시나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석 통로 맨 앞에 서 있었다. 시어머니 김 여사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뒤에 줄 선 승객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만끽하고 있었다. 마치 그렇게 하면 아까 라운지 입구에서 국인 체면을 되찾을 수 있다는 듯이 박진성의 얼굴은 여전히 부자연스러웠고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이따금씩 일반 통로 쪽을 쳐다보며 내 모습을 찾는 듯했다. 내가 전용 통로 출구에 나타나고 지상 직원의 공손한 안내를 받으며 거의 기장과 사무장과 동시에 아무도 없는 다른 통로를 통해 우선 탑승할 때 박씨 집안 4사람의 시선은 다시 한번 일제히 내게 쏠렸다. 이번에 그들의 눈빛은 더욱 복잡했다. 박진성은 놀라움 속에 당혹감이 섞여 있었고 시어머니는 애써 감추려 했지만 질투와 탐색의 눈빛이 역력했다. 시누이는 노골적인 불신과 탐욕을 드러냈고 시아버지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된 멍한 표정이었다. 나는 못 본 척 지상 직원의 서지우님 계단 조심하십시오라는 다정한 안내 속에서 가장 먼저 기내에 들어섰다. 대한항공 A380의 퍼스트 클래스 스위트는 하늘 위에 궁전이라는 명성에 걸맞았다. 각 좌석은 완전히 독립된 개인 공간이었고 180도로 펴지는 침대형 좌석, 대형 엔터테인먼트 스크린, 충분한 수납 공간과 개인 미니바까지 갖추고 있었다. 승무원은 환한 미소로 나를 기수 중앙에 위치한 가장 넓은 스위트 좌석으로 안내했다. 서지우님, 탑승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비행의 사무장 리사입니다. 비행 중 저와 저희 팀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식사와 용품은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 호출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리사 사무장의 미소와 서비스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내가 막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기도 전에 약간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박진성과 그의 가족도 탑승했다. 그들의 좌석은 내 뒤쪽 대각선 방향이었다. 기내 좌석의 배치와 등급 차이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시각적인 충격을 준 것이 분명했다. 내 스위트의 공간과 시설은 그들의 것보다 확연히 더 우수했다. 시어머니 김 여사는 내 좌석을 지나갈 때 걸음을 멈칫했다. 그녀의 눈은 탐조등처럼 내 좌석 옆에 놓인 명품 브랜드라 프레리 어메니티 키트와 이미 깔려있는 최고급 이집트면 침구를 훑었다. 그녀의 입가가 경련을 일으켰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울한 얼굴로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박진성은 내 스위트 입구에 멈춰 섰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들어오고 싶어 하면서도 망설이는 듯했다. 지우야.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메말라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평온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눈빛은 아마도 그가 내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소외감과 냉담함을 담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내 시선에 불편해하며 마른 입술을 핥았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까 라운지에서 그 카드 뭐야?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잖아. 그리고 이 자리 혹시 업그레이드한 거야? 돈 많이 들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집이 지금 박진성 씨, 나는 주절거리며 상황을 통제하려는 그의 말을 끊었다. 저 좀 쉬어야겠어요. 비행기 소음은 아기한테 좋지 않거든요. 내 말투에는 감정의 기복이 없었지만 거절의 의사는 단호했다. 박진성의 얼굴이 순간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내가 이렇게 단칼에 거절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그의 생각으로는 자기가 조금만 자세를 낮추면 내가 감지덕지하며 받아들이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야 했다. 서지우, 너 지금 무슨 태도야?
시어머니 김 여사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다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자기 자리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진성이가 걱정돼서 말 거는데 누굴 보고 인상을 써. 돈 좀 생겼다고 아주 눈에 뵈는 게 없구나. 그 카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디서 난 건지 누가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 않았고 주위 몇몇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리사 사무장이 즉시 다가왔다. 얼굴에는 직업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말투는 단호했다. 손님, 비행기가 곧 이륙합니다. 모든 승객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승무원에게 공개적으로 주의를 받아 체면이 더욱 구겨졌다. 하지만 기내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기에 나를 한흔히 쏘아보고는 투덜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뜨거운 물수건을 건네는 다른 승무원에게 화풀이를 했다. 박진성은 내 앞에 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얼굴이 굳어 있었다. 결국 그는 이를 악물고 낮게 말했다. 그래, 잘났어, 서지우.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뻣뻣하게 구나보자.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칸막이 커튼을 세게 쳐버렸다. 제법 큰 소리가 났다. 세상은 마침내 조용해졌다. 비행기는 천천히 활주로를 달려 창공으로 솟아올랐다. 무중력감이 느껴졌다. 나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도시의 윤곽을 보며 마음이 평온해졌다. 12시간의 비행, 퍼스트 클래스 승객에게는 휴식이지만 이코노미석 승객에게는 고통이다. 나는 구름 위 스위트룸에 앉아 있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박진성과 그의 가족들은 지금쯤 샴페인과 고급 요리를 즐기고 있거나 파리에서의 쇼핑 리스트를 짜고 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내 의문의 카드와 대우에 대해 추측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결코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그들 발밑의 구름 아래에서 박씨 집안의 명운을 뒤흔들 금융 폭풍이 이미 조용히 시작되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일처리가 언제나 신속하고 단호했다. 10분이라고 말하면 11분까지 끄는 법이 없었다. 투자금 회수 지시가 내려지면 관련 금융기관들은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다. 박진성의 그것 보기엔 화려하지만 실속은 없는 회사는 주요 현금 흐름과 핵심 프로젝트 몇 개가 모두 어머니 쪽의 투자와 보증에 깊이 의존하고 있었다. 일단 자금줄이 끊기고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고 협력업체들이 등을 돌리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그가 지금 여기서 샴페인을 마실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가 아직 하늘 위에 있어 정보가 일시적으로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좌석을 조절해 편안한 자세로 반쯤 누웠다. 부드러운 담요를 덮었다. 리사 사무장이 따뜻한 우유 한 잔과 푹신한 양말 한 켤레를 가져다 주었다. 서지우님, 필요하신 것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편안한 여행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잠을 자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비행기는 고도 1만 미터 상공을 안정적으로 날고 있었다. 창밖은 영원할 것 같은 푸른 하늘과 솜털 같은 구름뿐이었다. 퍼스트 클래스 내부는 부드러운 독서등과 고요한 분위기 덕분에 잠이 솔솔 올 법했지만 나는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지독하게 긴 여정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내 스위트는 프라이버시가 완벽했다. 미닫이 문을 닫으면 완전히 독립된 작은 세상이 되었다. 승무원들의 서비스는 세심했지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휴식을 방해하지 않았다. 리사 사무장은 다시 한번 찾아와 나를 위해 준비된 식사가 임산부 영양사 기준에 맞춰진 담백하고 건강하며 최고급 식재료로 만들어졌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정교한 식사가 차례로 나올 때 나는 뒤쪽 대각선에서 시어머니 김 여사가 어떤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며 까다롭게 불평하는 소리와 승무원이 인내심 있게 설명하고 다른 것을 제공하는 소리를 희미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 소란스러움이 나의 고요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나는 입맛이 별로 없었지만 아기를 위해 천천히 음식을 씹었다. 음식이 맛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기 전 어머니의 비서로부터 암호화된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내용은 단 4글자였다. 절차 개시. 이 4글자는 안정제와 같았고 동시에 최종 판결문과도 같았다. 나는 지구 반대편, 어머니가 통제하는 거대한 상업제국에서 차가운 명령이 데이터 흐름으로 변환되어 글로벌 금융 시스템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음을 알았다. 박진성의 회사 제이스크세스에 대한 자본 압박이 시작된 것이다. 투자금 회수는 단순히 자금을 빼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 온건하고 느린 방식이었다. 어머니의 수법은 언제나 정확하고 신속하며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산하펀드에 지시하여 증권시장에서 제이스크세스의 주식을 대량 매도하게 함으로써 공황 매도를 유발할 것이다. 동시에 투자 계약 조건에 따라 제공되었던 모든 은행 보증과 신용 한도는 즉시 일방적으로 동결되거나 철회될 것이다. 제이스크세스와 거래가 잦은 협력업체들은 거의 동시에 서진그룹으로부터 신중한 위험 평가를 권고하는 암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도미노는 여러 방향에서 쓰러지기 시작할 것이다. 박진성의 회사는 겉보기에는 자산이 많아 보였지만 부채 비율이 매우 높았고 현금 흐름은 융자와 매출 채권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었다. 일단 신용이 무너지면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고 공급업체는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고객들은 관망세로 돌아설 것이다. 거대한 사업체는 순식간에 멈춰서고 심지어 거대한 관성 때문에 산산조각 날 수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발효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최초의 폭발은 보통 몇 시간 안에 일어난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공교롭게도 하늘 위에서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다. 나는 식기를 내려놓고 입가를 가볍게 닦았다. 기내는 조용했고 오직 엔진의 안정적인 굉음만이 배경음으로 깔려 있었다. 나는 호출 버튼을 눌렀고 리사 사무장이 곧 나타났다. 서지우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좀 쉬고 싶으니 식기를 치워주시겠어요? 그리고 급한 일이 아니면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편안한 휴식 되십시오. 리사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고 신속하게 모든 것을 정리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스위트의 미닫이 문을 닫아주고 조명을 어둡게 조절해 주었다. 나는 자리에 누웠다. 부드러운 담요를 덮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의 부드러운 조명을 바라보며 머릿속에서는 박진성과의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다. 대학교 캠퍼스에서의 풋풋한 고백, 그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 눈에 담고 있던 빛과 미래에 대한 약속, 작은 자취방에서 컵라면 하나를 나눠 먹던 가난 속의 즐거움, 그가 처음으로 프로젝트 보너스를 받았을 때 흥분해서 나를 안고 뱅글뱅글 돌던 모습, 그 장면들은 한때 너무나 현실적이고 따뜻했다. 그 따뜻함에 나는 기꺼이 내 신분을 숨기고 그와 함께 맨손으로 시작했으며 심지어 부모님과 갈등을 빚는 것도 감수했다. 나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함께 싸우는 동지라고 믿었다. 하지만 언제부터 변한 걸까? 그의 회사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투자를 받았을 때부터? 아니면 그가 처음으로 접대를 핑계로 나와의 약속을 어겼을 때부터? 혹은 시어머니가 나와 내 평범한 친정에 대해 트집 잡는 것을 그가 점점 더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어쩌면 변화의 씨앗은 이미 오래전에 심어졌을지도 모른다. 한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부와 지위를 얻었을 때 내면의 팽창과 방황은 거의 필연적이다. 그는 점차 결혼 후 나의 헌신과 인내를 당연하게 여겼고 투자를 유치한 것을 자신의 능력과 매력 덕분으로 돌렸으며 집안이 부유해진 것을 자신과 부모님의 경영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가 별 도움이 안 되고 친정도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아내인 나는 자연스럽게 그가 성공을 과시할 때 마음대로 배치하고 심지어 참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이코노미석 항공권은 그런 심리가 가장 집중적이고 추악하게 폭발한 것에 불과했다. 마음이 여전히 욱신거렸다. 박진성 때문이 아니었다. 한때 아무런 조건 없이 진심을 바쳤던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견고하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이미 만신창이가 된 결혼 생활을 위해서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배를 쓰다듬으며 그 안에 작은 생명의 활력을 느꼈다. 아가, 엄마가 틀렸어. 엄마는 이미 균형을 잃은 관계를 인내와 애원으로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 됐어. 진정한 사랑은 존중이고 평등이며 언제 어디서든 너와 나의 감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번에는 엄마가 다시는 틀리지 않을게.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작은 소란에 잠이 깼다. 박씨 집안 쪽이 아니라 객실 앞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승무원들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는데 말투에 약간의 긴장과 불확실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 미닫이 문을 살짝 열었다. 리사 사무장이 앞쪽 승무원 휴게 공간에서 위성 전화를 들고 미간을 찌푸린 채 무언가를 듣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조금 굳어 있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 전화기 너머에 무언가 말한 뒤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서지우님, 쉬시는데 죄송합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신중함이 묻어났다. 무슨 일이죠? 그게 박진성 손님. 그러니까 남편분께서 아까 몹시 흥분한 상태로 저희를 찾아와 위성 전화 사용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주 긴급한 사업 문제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를 낮췄다. 위성 전화가 연결된 후 뭔가 안 좋은 소식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반응이 매우 격렬해서 다른 손님들께 방해가 될까봐 그리고 손님 본인의 상태도 걱정이 되어서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역시 시작되었군. 생각보다도 빨랐다. 어머니의 조치가 예상보다 훨씬 신속했던 모양이다. 위성 전화는 요금도 비싸고 신호도 불안정한데 박진성이 비행기에서까지 위성 전화를 쓸 정도로 급했다면 지상에서는 이미 그가 통제할 수 없는 긴급 상황이 벌어진 것이 분명했다. 나는 속으로 냉소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리사 사무장님, 저와 박진성 씨는 부부이지만 그의 사업 문제에는 제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의 감정적인 문제는 항공사 측에서 전문적으로 처리할 절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임산부라 안정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방해나 자극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그의 행동이 비행 안전이나 다른 승객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규정에 따라 처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 말투는 평온하고 냉담했으며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리사 사무장은 잠시 멈칫했다. 그는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달려가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그는 곧 프로다운 태도를 되찾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서지우님,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 처리하여 손님의 편안한 여행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곧 무너질 것 같은 박진성을 상대하러 갔다. 나는 다시 미닫이 문을 닫고 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박진성의 억눌린 절망과 분노가 섞인 낮은 고함 소리를 차단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도 끼어들었다. 다급하게 무언가를 묻는 듯했다. 시누이는 겁에 질렸는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파리로 향하는 이 호화로운 비행기는 지금 거대한 공중 누각과도 같았다. 박씨 가족은 이 누각 안에서 마지막 허황된 사치를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이 누각을 지탱하던 기반은 바로 그들 발밑에서 놀라운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다시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다. 기내의 소란은 오래가지 않았다. 잘 훈련된 승무원들에 의해 곧 진정되었다. 하지만 폭풍전야의 억압적인 분위기는 짙은 안개처럼 퍼스트 클래스 앞부분을 감쌌고 내가 있는 고요한 스위트와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나는 미닫이 문을 닫았지만 소리가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었다. 자리로 돌아간 박진성이 내는 갇힌 짐승 같은 거친 숨소리와 시어머니 김 여사가 목소리를 낮췄지만 다급함을 감추지 못하고 묻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진성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전화해서 뭐라고 해? 회사에 무슨 일 생겼어? 말 좀 해봐.
오빠, 우리 겁주지 마. 프로젝트에 문제 생긴 거야? 박진아의 울음 섞인 목소리도 들렸다. 아이고, 무슨 일이든 차근차근 얘기하면 되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잖니. 박철수 씨의 공허한 위로는 너무나 무력하게 들렸다. 박진성은 끝내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가끔씩 절망적인 낮은 고함만이 터져나왔다. 끝났어. 다 끝났어. 감히 어떻게, 왜, 그들 이 누구인지 그는 아마 머리가 터져라 생각해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의 명주를 그렇게 쉽게 끊어버린 그들의 수장이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가 창피하다고 경멸했던 아내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나는 그들 가족의 혼란과 추측을 들을 흥미가 없었다. 내면의 평온함은 오히려 피로감을 느끼게 했다. 나는 자세를 고쳐잡고 정말로 잠을 청하기 시작했다. 임신으로 인한 졸음이 몰려왔다. 엔진 소리가 만들어내는 백색 소음과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한 가족의 붕괴 교향곡 속에서 나는 정말로 스르르 잠이 들었다. 그 잠은 깊지 않았다. 꿈은 기괴했다. 어떤 꿈에서는 대학 시절 박진성이 벚꽃 나무 아래서 나를 보며 바보처럼 웃고 있었고, 어떤 꿈에서는 그가 이코노미석 항공권을 내게 쥐어주며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또 어떤 꿈에서는 어머니가 전화기 너머에서 냉정하게 투자금 회수해라고 말하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비행기의 가벼운 흔들림에 잠에서 깼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비행기가 불안정한 기류를 통과하고 있으니 안전벨트를 착용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눈을 떴다. 기내 조명은 매우 어두웠다. 시간을 보니 비행은 이미 절반을 넘었다. 나는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심스럽게 미닫이 문을 열자 복도의 조명도 부드러웠다. 나는 기내 벽을 짚고 조심스럽게 앞쪽 화장실로 향했다. 박씨 가족의 좌석 구역을 지날 때 나는 일부러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하지만 눈초리로는 그곳의 광경을 볼 수 있었다. 박진성은 좌석에 탄탄히 앉아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앞쪽의 검은 화면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는데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위성전화 수화기가 무의식적으로 쥐어 있었고 힘을 준 탓에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시어머니 김 여사도 이전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아들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얼굴이 창백했다. 한 손으로는 박진성의 팔을 꽉 잡고 입술을 계속해서 떨고 있었다. 마치 소리 없이 무언가를 되뇌는 듯 했다. 그 계산적인 눈에는 지금 거대한 공포와 막막함만이 가득했다. 박진아는 창가 자리에 웅크린 채 담요를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다. 하지만 담요 아래의 몸은 분명히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마 자신이 우상처럼 여기던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오빠가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오직 박철수 씨만이 나이가 들어 피곤함을 이기지 못했는지 좌석에 기대 잠들어 있었다. 가벼운 코골이 소리가 주위의 절망적인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게 울려 퍼졌다. 이 모습은 참으로 비참하고 우스꽝스러웠다. 나는 멈추지 않고 화장실로 향했다. 나왔을 때 마침 리사 사무장과 마주쳤다. 그녀는 나를 보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서지우님, 깨셨군요. 아까 기류가 좀 불안정했는데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나는 잠시 멈칫하고 무심한 척박씨 가족 쪽을 쳐다보았다. 저분들은 괜찮나요? 리사는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박진성 손님은 계속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거의 쉬지도 못하셨어요. 저희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차를 제공했지만 거절하셨습니다. 그저 착륙하자마자 지상과 연락할 수 있는지 계속 확인해달라고만 하셔서 규정상 불가능한 일이라 저희도 난처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를 표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진정시켜주세요. 저희가 할 일입니다. 리사는 나를 보며 눈빛에 미묘한 탐색과 동정을 담았다. 그녀는 아마 나의 평온함과 박진성의 붕괴 속에서
무언가를 어렴풋이 짐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직업 윤리상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내 자리로 돌아와 막 앉았을 때 미닫이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 밖의 사람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박진성의 목소리였다. 쉬고 메마른 거의 애원하는 듯한 말투였다. 몇 시간 전의 거만함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지우야, 지우야, 깨어있어? 나 들어가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움직이지도 소리를 내지도 않았다. 그는 잠시 기다리다가 내가 반응이 없자 더욱 다급해졌다. 심지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회사에 큰일이 났어. 투자자가 갑자기 투자금을 빼고 은행에서도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고 협력업체들은 거래를 끊겠다고 해. 이건 정말 죽으라는 거야. 지우야, 너, 내 그 전화, 내 엄마 말이야. 그는 마침내 의심의 화살을 내게로 그가 한때 무시했던 가난한 친정으로 돌렸다. 나는 여전히 침묵했다. 지금 어떤 대답도 불필요했다. 그가 추측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절망 속에서 자신이 뿌린 쓴 열매를 하나하나 맛보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잔인한 벌이었다. 지우야, 문 좀 열어줘. 우리 한 가족이잖아. 네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어? 뱃속의 아이를 봐서라도 나 좀 도와줘. 네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줘. 분명 오해가 있을 거야. 그렇지? 분명 오해야. 그는 문을 세게 두드리기 시작했고 목소리도 커졌다. 승무원의 주의를 끌었다. 손님, 조용히 해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아직 난기류 구간입니다. 승무원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박진성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승무원에게 강하게 제지당했다. 문 밖은 마침내 조용해졌다. 나는 부드러운 의자에 기대 창밖을 보았다. 비행기는 이미 난기류를 벗어났다. 아래는 끝없는 어둠이었고 오직 비행기 날개의 표시등만이 규칙적으로 깜박였다. 마치 외로운 별처럼. 나는 박진성의 붕괴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의 그는 단지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한 공포와 혼란 속에 있을 뿐이다. 그가 착륙해서 휴대폰을 켜고 쏟아지는 나쁜 소식들을 받고 회사가 무너지고 계좌가 동결되고 협력업체들이 선을 긋는 메시지와 이메일을 직접 보게 될 때 그는 비로소 무엇이 파멸인지 진정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시어머니, 돈과 체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던 그 여자는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던 재벌가 생활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나는 부드럽게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의 태동을 느꼈다. 아가, 들리니? 이건 위선과 오만이 무너지는 소리야. 이제 몇 시간 후면 비행기는 착륙한다. 파리에 도착한다. 남은 몇 시간의 비행은 내게 기이한 평온함을 안겨주었다. 나는 간간히 잠들었고 깨어났을 때는 좌석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으로 가벼운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그저 창밖의 구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승무원들은 리사 사무장의 특별 지시를 받은 듯 더욱 세심하게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결코 나를 방해하지 않았다. 반면 박씨 집안 쪽은 완전히 죽음과 같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박진성은 더 이상 나를 찾아오려 하지도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는 마치 생기를 잃은 조각상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 김 여사는 가끔 억눌린 흐느낌 소리를 냈지만 이내 스스로 입을 막았다. 박진아는 겁에 질린 듯 계속 머리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박철수 씨는 한 번 깨어났다가 아내의 울음 섞인 모호한 설명을 듣고는 긴 한숨을 내쉬고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의 눈은 흐릿하게 앞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 침묵은 이전의 소란보다 더 숨막혔다. 그것은 폭풍우가 오기 전 기압이 극도로 낮아진 죽음의 고요함이었다. 그들은 마치 침몰 직전의 호화 유람선에 갇힌 승객들처럼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공포 속에서 조용히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다. 마침내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다. 비행기가 곧 타강을 시작하며
30분 후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니 모든 승객은 좌석 등받이를 바로 세우고 테이블을 접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 방송은 사면령과 같았고 동시에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기내 조명이 환하게 켜지고 승무원들이 마지막 안전점검을 시작했다. 나는 뒤쪽 대각선에서 느껴지는 그 죽음 같은 절망이 순간적으로 초조하고 거의 발작적인 조급함으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박진성은 갑자기 몸을 바로 세우고 두 손으로 팔걸이를 꽉 잡았다. 그의 눈은 화면의 비행 경로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는데 마치 그렇게 하면 비행기가 더 빨리 날 수 있다는 듯이 시어머니도 당황하며 전혀 정리할 필요 없는 머리와 옷을 매만졌다. 입술은 소리 없이 빠르게 움직였는데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주하는 것 같기도 했다.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하강하기 시작했다. 무중력감이 간헐적으로 느껴졌다. 창밖의 풍경이 점차 선명해졌다. 구불구불한 강, 반듯한 농지, 그리고 멀리 파리 시내의 흐릿한 윤곽이 보였다. 파리에 도착했다. 낭만과 사치의 도시로 알려진 이곳이 그들을 맞이할 것은 꿈에 그리던 휴가가 아니라 잔혹한 현실의 심판이었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으며 격렬한 마찰음을 냈고 이내 안정적으로 활주했다. 비행기가 브리지에 완전히 멈추고 안전벨트 표시등이 띵 소리와 함께 꺼지는 순간 기내 전체가 마치 재생 버튼이 눌린 것처럼 소란스러워졌다. 거의 모든 승객이 서둘러 일어나 머리 위 선반에서 짐을 꺼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씨 집안 네 사람은 마치 자리에 못 박힌 듯했다. 박진성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는 거의 튕겨나가듯 일어나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행기 모드를 해제했다. 나도 천천히 내 휴대폰을 꺼내 서두르지 않고 조작했다.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고 심지어 냉담한 방관자의 심정이었다. 휴대폰 신호 아이콘이 뜨자마자 다음 순간 까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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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똑. 박진성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마치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끊임없이 밀집된 소음이었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부재중 전화 알림, 뉴스 푸시 알림, 온갖 알림음이 뒤섞여 날카롭게 귀를 찔렀다. 그의 얼굴은 휴대폰 화면 불빛에 비쳐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손가락을 떨며 스크롤했다. 그의 눈은 점점 커졌고 동공은 극도의 공포로 수축했다.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그는 인간의 것이 아닌 듯한 낮은 신음을 내뱉었다. 이마에는 순식간에 굵은 땀방울이 맺혔다. 왜 그래, 진성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 김 여사도 당황하여 아들의 팔을 붙잡고 휴대폰 화면을 보려 했다. 박진성은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듯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은 초점을 잃었고 핏발선 눈에는 믿을 수 없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다.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입술을 떨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때 시어머니 김 여사 자신의 휴대폰도 급하게 울렸다. 그녀는 발신자를 보고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급하게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다. 여보세요, 왕사모? 우리 팔이 막 도착했어요. 네, 뭐라고요? 주식이 폭락했다고요? 그럴 리가, 우리 평생 모은 돈이 전부 거기 들어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높아져 기내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짐을 꺼내던 주위 승객들이 모두 쳐다보았다. 이어서 박진아의 휴대폰도 울렸다. 평소 함께 어울려 놀던 친구들이었다. 말투는 당황스러운 질문이거나 혹은 고소해야 하는 듯한 걱정이었다. 진아야, 뉴스 봤어? 너희 회사 부도난다는 거 사실이야? 은행에서 벌써 회사 문 앞에 진을 치고 있다던데? 부도라는 두 글자는 칼날처럼 박씨 집안의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찢어버렸다. 박철수 씨도 전화를 받았다. 그의 동생이었다. 목소리가 다급했다. 형님, 어디 계세요? 빨리 돌아오세요. 집에 큰일 났어요. 빚쟁이들이 본가까지 찾아왔어요.
진성이 회사가 수십억 빚을 못 갚고 있다고요. 순식간에 박씨 집안 4사람의 좌석 주변은 재난교향곡이 연주되는 무대가 되었다. 공포에 질린 비명, 절망적인 통곡, 횡설수설하는 질문, 그리고 끊임없이 울리는 휴대폰 벨소리가 뒤섞였다. 주위의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이상하고 심지어 경멸적인 눈초리를 보냈다.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부유하거나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부도, 빚쟁이 같은 단어에 가장 민감하고 가장 꺼리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재수없는 기운이 옮을까봐 박씨 가족에게서 무의식적으로 멀어졌다. 승무원이 질서를 유지하려 했지만 이미 박씨 가족은 통제 불능 상태였다. 박진성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승무원의 재질을 뚫고 몇 걸음 만에 내 앞으로 달려왔다. 그의 머리는 헝클어졌고 두 눈은 붉게 충혈되었으며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다. 이전의 엘리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지우, 내 짓이지. 분명 내 짓이야. 그는 소리치며 내 어깨를 잡으려 했다. 그 전화, 내 엄마한테 건져놔. 투자금 회수하라고 한 게 너지. 왜 나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야? 왜? 리사 사무장과 다른 남자 승무원이 즉시 그를 강하게 막아섰다. 손님, 진정하십시오.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시면 안 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광기 어린 모습을 평온하게 바라보았다. 심지어 그가 건드릴까봐 배를 감싸 안았다. 내 눈에는 공포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냉담함만이 가득했다. 내가 당신을 망가뜨렸다고요?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의 포효를 뚫고 선명하게 들렸다. 박진성 씨, 당신과 당신 가족을 위해 비즈니스석을 끊고 임신한 나를 이코노미석에 태우려고 했을 때 당신은 나와 당신 아이를 해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당신이 공짜표니까 아깝게 버리지 말자고 당연하게 말했을 때 당신네 박씨 집안이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누구의 기반 위에 세워졌는지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당신과 당신 가족이 나를 마음대로 희생하고 짓밟아도 되는 외부인으로 여겼을 때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나의 질문 하나하나는 무거운 망치처럼 박진성과 그의 뒤에 서 있는 잿빛 얼굴의 시댁 식구들 마음에 내리꽂혔다. 박진성은 마치 모든 기력을 잃은 듯 갑자기 2걸음 뒤로 물러나 주저앉았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야수 같은 신음소리를 냈다. 시어머니 김 여사는 완전히 넋이 나갔다. 그녀는 무너진 아들을 보고 또 나를 보았다. 그 영리하던 눈에는 이제 거대한 공포와 막막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이코노미석, 투자금 회수, 전화, 회사 부도라는 조각들을 하나로 꿰어 맞춘 듯 했다. 그녀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다. 아마 용서를 빌고 싶었거나 혹은 저주를 퍼붓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의미 없는 신음소리만 내뱉고 몸이 휘청거렸다. 박철수 씨가 부축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졌을 것이다. 기내 문이 열리고 브리지가 연결되었다. 다른 승객들은 동정, 혐오 혹은 구경하는 표정으로 차례로 비행기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내 앞을 막아선 리사 사무장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승무원들의 호위하는 듯한 시선 속에서 등을 곧게 펴고 안정적인 걸음으로 가장 먼저 비행기에서 내렸다. 파리의 땅을 밟았다. 내 뒤로는 박씨 집안의 처참한 붕괴와 절망적인 통곡 소리가 남았다. 브리지를 나와 거울처럼 반짝이는 샤를 드골 공항 바닥을 밟았다. 소독약, 커피향, 그리고 습한 공기가 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다. 유럽의 공기는 내 뒤 기내에 숨막히는 절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나는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박씨 집안의 악몽을 싣고 온 그 비행기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리사 사무장이 배정한 직원이 나를 외교관 전용 통로로 안내하여 신속하게 입국 수속을 마쳤다. 모든 과정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순조로웠다. 줄을 서지도 질문을 받지도 않았다. 오직 공손한 미소와 효율적인 도장 찍기만이 있었다.
내 뒤 멀지 않은 곳 일반 입국 심사대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박진성이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치는 것이 희미하게 들렸다. 아마 너무 흥분했거나 휴대폰으로 쏟아지는 나쁜 소식 때문에 출입국 관리관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 옆에 작은 방으로 끌려가 2차 심사를 받는 듯했다. 시어머니 김 여사의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시누이 박진아의 겁에 질린 흐느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마치 서투른 희극의 배경음 같았다. 나는 넓고 밝은 도착홀을 묵묵히 지나갔다. 짐은 이미 전담 직원이 찾아 차로 직접 옮겨두었다. 공항 출구로 나가자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 한 대가 일반 차량 주차가 금지된 구역의 조용한 거수처럼 서 있었다. 말끔한 제복을 입고 흰 장갑을 낀 기사가 공손하게 차문을 열어주었다. 서지우님, 파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호텔은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기사의 프랑스어 억양은 우아했다. 고맙습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허리를 숙여 차에 올랐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 차 안의 감도는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나무 향기, 차문이 부드럽게 닫히자 공항의 모든 소음이 순식간에 차단되었다. 차는 파리의 회색빛 빗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며 창밖의 풍경을 흐르는 인상파 그림처럼 물들였다. 에펠탑이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고 세느강은 세월의 침묵을 담고 흘렀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어머니의 메시지였다. 간결했다. 파리 리츠, 호텔, 최상층 스위트. 의사는 1시간 후 호텔 도착. 변호인단 대기 중 언제든 이혼 절차 개시 가능. 즐거운 시간 보내렴, 내 딸. 나는 이 메시지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것이 나의 어머니였다. 언제나 냉정하고 효율적이며 내가 필요할 때 가장 확실한 길을 깔아주는 분. 그녀는 내가 박진성과 결혼하는 것을 단 한 번도 찬성하지 않았지만 내가 고집을 부렸을 때 시험할 기회와 돌아올 길을 마련해 주었다. 이제 시험은 끝났고 돌아올 길은 유일한 평탄한 길이 되었다. 즐거운 시간 보내렴. 그래, 그럴 것이다. 박씨 집안이 영원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한편 공항의 혼란스러운 입국장 구석에서 박씨 집안 4사람은 상갓집 개처럼 겨우 출입국 관리관의 신문에서 벗어났다. 박진성은 머리가 헝클어지고 정장은 구겨졌으며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당혹감과 절망이 가득했다.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은 계속 울렸지만 그는 더 이상 볼륨기가 없어 무음으로 바꿨다. 하지만 화면은 여전히 나쁜 소식들로 계속 밝아졌다. 주가 90% 폭락 후 거래 정지, 은행의 회사 및 개인 계좌 동결 선언, 여러 협력업체의 계약 해지 통보서. 끝났어. 다 끝났어. 그는 중얼거렸다.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시어머니 김 여사는 이미 이전의 귀부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박철수 씨의 팔을 붙잡고 목소리를 떨었다. 여보, 어떡해요? 왕 사모 말이 우리 투자 상품 전부 휴지 조각이 됐대요. 우리 평생 모은 돈인데. 박철수 씨도 흑빛 얼굴로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진아는 울부짖었다. 내 신용카드 안 긁혀요. 방금 물 한 병 사려는데 거래 실패라고 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신용카드 동결. 이것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이는 그들이 단지 회사가 파산한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소비 능력마저 박탈당했음을 의미했다. 틀림없이 서지우, 그 독한 년 짓이야. 우리를 다 죽이려는 거야. 시어머니는 마침내 완전히 무너져 날카롭게 소리치며 욕을 퍼부었다. 주위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았다. 엄마, 조용히 좀 해요. 더 창피당하고 싶어요? 박진성은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지금 그의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회사 파산의 공포와 서지우 배우의 힘에 대한 경악이 뒤섞여 그를 미치게 할 것 같았다. 이제 어떡하지? 계획했던 5성급 호텔, 호화로운 여행 일정, 쇼핑 리스트는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그들은 당장 오늘 밤 어디서 잘지조차 알 수 없었다. 일단 잘 곳부터 찾아보자. 박철수 씨가 가장으로서 간신히 평정을 찾으려 했지만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그들은 초라하게 여행 가방을 끌고 공항 택시 승강장으로 갔다. 긴 줄과 비싼 요금표를 보고 박진성은 주머니에 있는 얼마 안 되는 유로 현금을 만져보았다. 이것은 원래 도착 후 소소한 지출을 위해 준비했던 있으나 마나 한돈이었지만 지금은 그들의 전 재산이 되었다. 공항버스 타자. 그는 힘겹게 몇 마디를 뱉었다. 비즈니스석 승객이 공항버스를 타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는 이 거대한 낙차에 김 여사와 박진아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가셨다. 결국 그들은 피난민처럼 시내로 가는 공항버스에 몸을 구겨 넣었다. 버스 안은 붐비고 덥고 온갖 냄새로 가득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원래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 증신이 고른 비싼 옷들이었지만 주위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 지금은 마치 광대의 의상처럼 지독히도 아이러니했다. 창밖으로 파리의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롤스로이스는 콩코르드 광장을 지나 방동 광장 옆 그 전설적인 궁전을 향해 달렸다. 파리 리츠 호텔, 그리고 나는 곧 파리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최상층 스위트에 머물게 될 것이다. 박씨 집안에게 파리는 지옥의 시작이었다. 롤스로이스는 젖은 자갈길을 소리 없이 미끄러져 방동 광장 옆 그 유명한 궁전 스타일의 건물 앞에 멈췄다. 제복을 입은 도어맨이 이미 커다란 검은 우산을 들고 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빗물이 우산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의 조명에 비쳐 마치 부서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다. 서지우님, 리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기사가 내려 내 차문을 열어주었다. 우산은 정확히 내 머리 위를 가려 한 방울의 비도 내 옷에 닿지 않게 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호텔 입구에 짙은 붉은색 카펫을 밟았다. 무거운 유리문이 연미복을 입은 도어맨에 의해 안에서 열렸다. 오래된 가구, 신선한 꽃, 그리고 최고급 향수가 섞인 리츠 호텔만의 독특한 향기가 코를 찔렀다. 로비는 그리 넓지는 않았지만 곳곳에서 극도의 호화로움과 절제된 우아함이 느껴졌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따뜻한 빛을 반사했고 벨벳 소파는 부드러웠으며 벽에는 고전 유화가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시간을 초월한 고전적인 멋을 간직하고 있었다. 내가 프런트로 갈 필요도 없이 격식 있는 옷차림의 침착한 분위기에 호텔 매니저가 이미 다가와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적절한 열정과 공손함이 묻어났다. 안녕하십니까, 서지우님. 파리 리츠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상층 해밍웨이 스위트가 준비되었습니다. 짐은 이미 방으로 옮겨두었습니다. 이쪽은 손님의 전담 버틀러인 소피입니다. 머무시는 동안 그녀가 모든 서비스를 책임질 것입니다. 매니저가 옆으로 비켜서자 우아한 몸짓과 미소를 띤 중년 여성이 내게 가볍게 허리를 숙였다. 서지우님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매니저와 버틀러 소피의 안내를 받으며 나는 스위트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시끄러운 프런트를 거치지도 어떤 서류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마치 호텔 전체가 나 한 사람을 위해 조용히 움직이는 듯했다. 엘리베이터는 부드럽게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바로 개인적인 현관이 나타났다. 소피가 카드키로 무거운 이중문을 열고 나를 안으로 안내했다. 어릴 적부터 온갖 호화로운 곳을 보아왔지만 해밍웨이 스위트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곳은 호텔 스위트라기보다는 파리 중심부에 있는 개인 궁전과 같았다. 높은 천장,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는 비 내리는 밤에도 여전히 빛나는 방동 광장과 그 중앙의 청동 기둥이 보였다. 방 안에는 골동품 가구와 정교한 동양식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난로에서는 진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삼나무 향이 감돌았다. 거실 한쪽에는 심지어 다양한 책들로 가득 찬 개인 서재까지 있었다. 서지우님, 담당 의사인 캐서린 선생님은 약 1시간 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차나 다과를 준비해 드릴까요? 아니면 먼저 좀 쉬시겠습니까? 소피의 목소리는 이 극도의 고요함을 방해하지 않도록 부드러웠다. 가벼운 다과와 따뜻한 우유를 준비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나는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창밖을 보았다. 비가 조금 그친 듯 젖은 광장 바닥이 불빛을 반사하며 몽롱한 유화처럼 보였다. 네,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소피는 조용히 물러났다. 나는 홀로 창가에 서서 바깥 세상과 단절된 이 고요함과 호사를 느꼈다. 몇 시간 전 이코노미석 카운터 앞에서 느꼈던 굴욕감과 분노는 마치 한 세기 전의 일처럼 멀게 느껴졌다. 그리고 지금 같은 도시의 다른 한 구석에서 박씨 집안 네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고 파리의 어둡고 축축한 거리에서 자신들을 받아줄 저렴한 숙소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공항버스는 그들을 도심이 아닌 곳에 내려주었다. 주위 건물은 낡았고 거리는 좁았으며 공기 중에는 소변 냄새와 쓰레기 냄새가 섞여 있었다. 박진성은 휴대폰으로 저렴한 숙소를 검색했지만 예약 버튼을 누를 때마다 실패 메시지가 떴다. 그의 모든 신용카드는 동결되었다. 그는 휴대폰에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유로 현금을 사용하려 했지만 대부분의 숙소는 명품 가방을 끌고 중국어를 쓰는 그들 네 식구를 보고는 방이 없다는 핑계로 거절했다. 마침내 어두운 골목 깊숙한 곳에서 그들은 간판이 비뚤어지고 입구에 쓰레기 봉투가 쌓여있는 싸구려 여인숙을 찾았다. 프런트에는 하품을 하며 몸에서 짙은 담배 냄새가 나는 뚱뚱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하우머치? 박진성은 서툰 영어로 물으며 얇은 현금 뭉치를 쥐고 있었다. 남자는 그들을 힐끗 쳐다보고는 가격을 말했다. 그 가격은 김 여사와 박진아가 미간을 찌푸릴 정도로 저렴했다. 하지만 박진성은 이것이 유일한 선택임을 알았다. 투룸스. 박진성은 현금을 세어 건넸다. 남자는 돈을 받고는 녹슨 열쇠 2개를 던져주며 좁고 곰팡내 나는 계단을 가리켰다. 3층 왼쪽 엘리베이터 없어. 그들은 이를 악물고 무거운 가방을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으로 힘겹게 옮겨야 했다. 계단 벽지는 벗겨져 누런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방은 더욱 숨막혔다. 좁은 공간은 더블 침대 하나와 야전 침대 하나로 거의 꽉 차 있었다. 카펫은 얼룩덜룩했고 공기 중에는 형언할 수 없는 냄새가 섞여 있었다. 박진아가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다. 바퀴벌레 한 마리가 세면대를 빠르게 기어가고 있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자. 김 여사는 거의 기절할 뻔했다. 평생 곱게 자란 그녀가 이런 고생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방 안의 초라하고 낡은 시설을 보고 원래 예약했던 에펠탑이 보이는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을 떠올렸다. 거대한 낙차의 비참함이 밀려와 그녀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박철수 씨는 삐걱거리는 침대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한숨만 내쉬었다. 박진성은 갇힌 짐승처럼 좁은 방 안을 서성였다.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은 여전히 나쁜 소식들로 빛나고 있었다. 마치 독사처럼 그의 신경을 갉아먹고 있었다. 회사는 망했고 자산은 동결되었으며 신용카드는 쓸 수 없었다. 그들은 낯선 타국에서 바퀴벌레가 나오는 허름한 여인숙에 갇혀 무일푼 신세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서지우, 그가 한때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 때문이었다. 서지우, 그는 이를 갈며 그 이름을 되뇌었다. 그의 눈에는 핏발과 광기 어린 증오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 증오 깊은 곳에는 그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대한 공포와 후회가 숨어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무엇을 영원히 잃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무서운 존재를 건드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파리의 밤은 깊어갔다. 방동 광장 최상층 스위트에서는 내가 막 개인 의사의 정밀검진을 마친 참이었다. 의사는 나와 아기 모두 건강하며 단지 여행으로 조금 피곤하니 푹 쉬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따뜻한 우유를 마시며 창밖을 보았다. 비가 그치고 구름이 걷히자 차가운 달이 하늘에 걸려 있었다. 달빛이 광장의 청동 기둥에 쏟아져 서늘한 빛을 발했다. 그리고 도시의 어느 더러운 구석 싸구려 여인숙에서는 박진성이 야전 침대에서 뒤척이며
파산의 공포와 미래에 대한 절망에 시달리고 있었다. 김 여사는 울다가 지쳐 잠들었고 얼굴에는 여전히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박진아는 침대 구석에 웅크린 채 바닥을 두려운 눈으로 쳐다보며 또 바퀴벌레가 나올까봐 겁내고 있었다. 같은 달빛 아래 천국과 지옥의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다. 리츠 호텔의 구름처럼 푹신한 맞춤 제작 침대에서 나는 놀라울 정도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마침내 분출구를 찾았기 때문일까? 혹은 어머니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안도감 때문일까? 아니면 단지 이 극도로 편안한 환경과 임신 특유의 피로감 때문이었을까? 악몽도 중간에 깨는 일도 없이 아침까지 푹 잤다. 아침 햇살이 두꺼운 벨벳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 값비싼 카펫 위에 금빛 줄무늬를 만들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전담 버틀러 소피는 이미 소리 없이 거실 식탁 위에 정교한 아침 식사를 차려놓았다. 갓 구운 크루아상에서는 버터 향이 풍겼고 다양한 종류의 재미작은 크리스털 접시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영양 균형 잡힌 임산부용 식사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허브티 한 주전자도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서지우님. 의사 선생님께서 아침 식사 후 호텔 정원을 가볍게 산책하는 것을 추천하셨습니다. 오늘 파리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소피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동작으로 커튼을 걷었다. 햇살이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와 스위트 전체를 밝혔다. 창밖의 방동광장은 새벽빛 속에서 깨어나고 있었고 청동기둥은 금빛으로 빛났으며 주위의 오래된 건물들은 고요하고 장엄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아침 식사를 즐겼다. 모든 음식이 완벽했고 주변은 은식기가 도자기 접시에 닿는 가벼운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다. 이것은 어젯밤 박씨 집안이 겪었을 모든 일과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간극을 이루고 있었다. 나는 이 평온함이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박진성의 성격상 처음에 붕괴와 혼란을 겪은 후에는 반드시 나를 찾아내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 리츠 호텔 최상층 스위트에 묵는 손님을 찾는 것은 한때 사장이었던 그에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특히 그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다. 역시 내가 막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의사의 조언대로 정원을 산책하려 할 때 소피의 내선 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전화를 받은 후 얼굴에 난처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프로다운 표정으로 돌아와 내 곁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지우님,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프런트에서 보고가 들어왔는데 본인을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박진성 씨라는 분이 호텔 로비에서 매우 흥분한 상태로 꼭 만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막고는 있지만 상태가 좀 통제불능인 것 같습니다. 왔구나. 생각보다 빨랐다. 나는 냅킨을 내려놓았다. 얼굴에는 어떤 놀라움도 없었다. 만나지 않겠다고 전해주세요. 계속 소란을 피우면 호텔 규정대로 처리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세요. 네, 서지우님. 소피는 고개를 끄덕이고 내 뜻을 전하러 가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다시 불렀다. 잠깐만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호텔 입구에서 기다리라고 하세요. 어떤 말은 직접 해야 분명해지고 어떤 장면은 적절한 관객이 있어야 더 극적인 효과를 낸다. 리츠 호텔 입구, 방동 광장 옆, 이 무대가 딱 좋았다. 소피는 조금 놀랐지만 이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편안한 실내 가운을 갈아입지 않고 그저 부드러운 캐시미어 쇼를 걸쳤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푹 잔 덕분에 혈색이 좋았다. 배는 가운 아래로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내가 원한 것은 바로 이 모습이었다. 세심하게 보살핌받는 여유로운 임산부와 곧 마주할 초라한 남편의 극명한 대비. 소피와 호텔 보안 매니저의 안내를 받으며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엘리베이터 문은 시끄러운 로비가 아닌 비교적 한적한 측면 출구로 연결되었다. 이곳은 호텔 뒤편의 작은 정원을 마주하고 있었지만 정문에서도 멀지 않았다.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나는 이미 정문 앞에 광경을 볼 수 있었다. 박진성은 정말 그곳에 있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센 것 같았다. 아니, 아마 머리가 너무 헝클어지고 먼지와 빗물이 묻어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어젯밤 파리에는 밤새 비가 내렸다. 그가 입은 값비싼 정장은 구겨진 채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흙탕물이 튀어 있었으며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다. 두 눈은 호두처럼 부어 있었고 핏발이 가득했다. 그는 온몸에서 막다른 골목에 몰린 광기를 뿜어내며 두 명의 호텔 보안 요원을 뚫고 안으로 들어오려고 소리치고 있었다. 들여보내줘. 서지우 만나야 해. 내 아내란 말이야. 당신들이 뭔데 막아? 서지우, 나와. 네가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이 독한 년. 나와.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와. 왜 우리 집을 망하게 하는 거야? 그의 포효는 수많은 행인들의 시선을 끌었다. 방동광장 근처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모두 부유하거나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남자가 전설적인 리츠 호텔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모두 경멸과 호기심 어린 눈초리를 보냈다. 나는 천천히 측면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와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섰다. 햇살이 내 몸에 쏟아졌다. 실내 가운의 질감이 부드러운 광택을 냈다. 나는 그를 평온하게 바라보았다. 마치 낯선 시끄러운 거지를 보는 것처럼. 내 등장에 박진성은 순간 포효를 멈췄다. 그는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눈빛은 극도로 복잡했다. 사무치는 증오,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은 뼛속까지 스며든 공포와 그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비굴한 애원이었다. 서지우. 그의 목소리는 깨진 징처럼 쉬어 있었다. 드디어 나왔구나. 박진성 씨, 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아침 공기 속에서 유난히 또렷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세요. 여기는 공공장소입니다. 지금 당신 모습 아주 보기 흉해요. 박진성 씨라는 한마디는 그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찬물과 같았다. 그는 온몸을 떨었고 얼굴 근육이 격렬하게 경련했다. 너 나를 뭐라고 불렀어? 나는 내 남편이야. 그는 다가오려 했지만 보안 요원에게 단단히 막혔다. 남편이라고요? 나는 그 단어를 가볍게 반복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임신한 아내에게는 이코노미석 표를 주고 자신과 가족은 비즈니스석을 타는 남편, 아내가 존중과 보살핌을 필요로 할 때 아깝다, 유난 떤다고 말하는 남편? 내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채찍처럼 박진성과 허둥지둥 달려온 그의 가족들 마음에 내리꽂혔다. 김 여사, 박철수 씨, 그리고 박진아도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그들의 모습은 박진성보다 나을 게 없었다. 모두 잿빛 얼굴에 옷차림은 흐트러져 있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박 씨 가족을 보는 눈빛에는 조금도 감추지 않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임신한 아내를 이코노미석에 태운다는 것은 기본적인 교양이 있는 계층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열한 행동이었다. 박진성의 얼굴은 순간 돼지간처럼 붉어졌다. 그는 변명하려 했다. 그건 뭐 때문에요?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당신 내박씨 집안이 더 고귀해서? 아니면 당신, 박진성 씨가 처음부터나 서지우를 당신과 동등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시선은 창백한 얼굴의 김 여사와 벌벌 떠는 박진아를 지나 마침내 박진성의 절망적인 얼굴에 멈췄다. 박진성 씨, 당신과 당신 가족이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게 누구 덕분인지 정말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본 적 없나요? 내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당신의 그 작은 회사가 당신 능력으로 투자를 유치했다고 생각했나요? 당신의 그 이른바 인맥이 당신 스스로 쌓아 올린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박진성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그는 무언가 떠올린 듯 몸이 통제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또박또박 분명하게 말했다. 내가 말해주죠. 당신네 박씨 집안이 지금 겪는 모든 일은 내가 당신을 해치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배은망덕하고 선을 넘은 것에 대한 대가라고요. 그 이코노미석 항공권이 바로 마지막 지푸라기였어요. 그것 덕분에 나는 당신네 가족의 민낯을 똑똑히 받고 원래 당신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을 회수하기로 결심했죠.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벼락을 맞은 듯 핏기 없는 얼굴의 그들 가족을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혼 서류는 제 변호사가 곧 당신에게 연락할 겁니다. 당신네 박씨 집안의 파산은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파리에서의 휴가 마음껏 즐기세요. 아마 당신들 인생에서 마지막 해외여행이 될 테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몸을 돌려 소피와 보안요원의 호의를 받으며 당당하게 호텔로 돌아갔다. 내 뒤로 박진성의 완전히 무너진 울부짖음과 김 여사의 날카로운 통곡, 그리고 박진아의 공포에 질린 비명이 들려왔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파리의 아침 햇살은 참으로 좋았다. 파리 리츠 호텔 앞에서 벌어진 그 짧은談판은 마치 갑작스러운 폭우처럼 모든 위선의 가면을 씻어내고 박씨 집안의 마지막 비현실적인 환상마저 완전히 꺼뜨렸다. 나는 더 이상 그 가족의 추태를 돌아보지 않았다. 호텔 보안요원의 제지와 행인들의 경멸적인 시선 속에서 박진성의 울부짖음과 김 여사의 통곡, 박진아의 비명은 두꺼운 호텔 문에 의해 차단되어 방동광장의 아침에 일어난 사소한 해프닝이 되었고 이내 파리의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최상층 스위트로 돌아오자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다. 소피는 사려 깊게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를 위해 따뜻한 안정차를 다시 따라주었다. 나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아래의 인파가 점차 흩어지고 박씨 집안 사람들이 상갓집 개처럼 호텔 보안 요원에게 쫓겨나 길모퉁이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뒷모습은 구부정하고 초라했으며 주위의 모든 화려함과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알았다. 나와 박진성, 그리고 박씨 집안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라는 것을.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원래 계획 혹은 박씨 집안이 세웠던 계획대로 파리의 명소나 쇼핑가를 돌아다니지 않았다. 그것들은 내게 이미 의미를 잃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리츠 호텔에서 보냈다. 최상층 스위트는 나의 안식처가 되었다. 나는 개인 의사의 지도 아래 편안하게 태교를 했고 호텔의 고요한 정원을 산책했으며 스위트의 서재에서 책을 읽었다. 가끔은 영상통화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다. 어머니의 일처리는 내 상상보다도 빨랐다. 내가 리츠 호텔에 머문 지 이틀째 되던 날, 세계 최고 수준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팀이 내게 연락해왔다. 그들은 매우 효율적으로 나의 이혼 절차를 전담했다. 박진성의 혼인 중 심각한 정신적 학대와 사실상의 경제적 사기 비록, 그 재산이 지금은 무가치해졌지만 그리고 내가 어머니를 통해 확보한 박씨 회사 분식회계 및 불법 자금 조달 등의 명백한 증거 덕분에 이혼 협의는 내게 극도로 유리하게 진행되었다. 박진성 측은 처음에는 붕괴하고 반항하려 했지만 변호사가 제시한 명백한 증거와 어머니 쪽에서 가해오는 상상할 수 없는 압력 앞에서 금세 굴복했다고 한다. 그는 거의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수준의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자발적으로 아이의 양육권과 면접교섭권도 포기했다. 그에게는 자신을 파멸시킨 이 결혼을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였을 것이다. 나는 그를 다시 만나지 않았고 박씨 집안 누구도 보지 않았다. 모든 절차는 변호인단이 원격으로 처리했다. 내가 혼인관계가 공식적으로 해소되었음을 알리는 법률 문서를 받았을 때 마음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오직 홀가분한 평온함만이 가득했다. 나는 파리에서 일주일간 머문 후 고통스러운 기억이 가득한 그 도시로 돌아가지 않았다. 어머니가 직접 개인 전용기를 보내 나를 싱가포르로 데려갔다. 이곳은 환경이 쾌적하고 의료시설이 최고 수준이라 내가 편안하게 출산을 기다리기에 더 적합했고
모든 시끄러운 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반년 후 나는 싱가포르의 한 최고급 사립병원에서 건강한 아들을 순산했다. 출산 과정은 순조로웠고 어머니는 모든 중요한 회의를 미루고 유럽에서 날아와 병원을 지켜주셨다. 내가 그 작고 쭈글쭈글하지만 생명력 넘치는 작은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 새로운 시작의 눈물이었다. 어머니는 나를 보며 눈빛에 자애와 자랑스러움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내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말했다. 지우야, 잘했어. 이제부터는 이 엄마가 너희 모자를 지켜줄게.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서연우라고 지었다. 평안하고 순조로운 삶을 살라는 의미를 담았다. 그는 그 더러운 과거를 알 필요가 없었다. 그는 오직 사랑과 햇살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기만 하면 되었다. 박씨 집안에 대해서는 간간히 소식이 들려왔다. 마치 신문 한 구석의 사회면 가십처럼 박진성의 회사는 공식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았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거액의 개인 보증 채무까지 떠안게 되었다. 그의 명의로 된 모든 자산집, 차, 예금은 전부 동결되어 경매에 넘어갔다. 그는 한때 잘나가던 젊은 기업가에서 진짜 빈털터리로 전락했다. 재기를 시도했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그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 나의 어머니를 건드렸다는 소문이 퍼져 아무도 그에게 투자하거나 협력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겨우 소규모 장사를 하며 입에 풀칠은 했지만 그 거대한 빚의 구렁을 메울 수는 없었다. 빚 독촉 전화와 방문은 끊이지 않았고 그는 여기저기 숨어다니며 예전의 패기는 온데간데 없이 늙고 무감각해졌다. 시어머니 김 여사는 구름 위에서 진흙탕으로 추락했다.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던 사모님 모임에서는 이미 제명당했고 심지어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녀는 모든 보석과 명품을 팔아 빚을 메우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박철수 씨와 함께 낡은 구도심으로 이사했고 거대한 생활 수준의 격차와 주위의 손가락질에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되었다. 때로는 울고불고 때로는 말없이 지냈다고 한다. 시누이 박진아는 집안의 지원이 끊기자 그녀의 유흥 친구들도 모두 흩어졌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일을 구해야 했지만 눈은 높고 능력은 없어 가장 낮은 직급의 판매원이나 서비스직을 전전했다. 수입은 미미했고 과거에 자랑하던 사치스러운 생활은 닿을 수 없는 꿈이 되었다. 박씨 집안은 완전히 흩어졌다. 한때 그들이 그렇게 지키려 했던 체면과 부귀는 결국 물거품과 잿더미가 되었다. 그들의 파산은 단지 금전적인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신적, 그리고 존엄성의 완전한 파산이었다. 가끔 나는 경제뉴스 한 구석에서 파산한 모회사 대표 박진성의 비참한 근황 같은 기사를 보거나 어머니의 비서를 통해 박씨 가족의 근황을 전해 듣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내 인생 여정에서 실수로 밟은 진흙탕과 같았다. 한때 내 신발을 더럽혔지만 내가 깨끗이 씻고 새 신발로 갈아 신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 진흙탕은 그저 뒤에 남겨졌을 뿐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나의 현재 생활은 평온하고 충실하다. 나와 아들 연우는 싱가포르의 조용한 해변가 빌라에 살고 있다. 어머니는 거의 매주 우리를 보러 오셔서 손주를 돌보는 즐거움을 누리신다. 나는 다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꽃꽂이와 다도도 배우고 있다. 하루하루는 단순하지만 의미 있게 흘러간다. 재혼할 생각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없다. 그런 결혼을 겪은 후 나는 감정에 대해 매우 신중해졌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연우가 있고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며 나와 아들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충분한 재산과 배경이 있으니까. 연우가 하루하루 자라는 것을 보며 그의 맑은 눈과 근심 없는 미소를 보며 나는 나의 모든 인내와 마지막에 단호함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안다. 나는 그를 위해 그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 위선적이고 냉담하며 아버지라 불릴 자격조차 없는 남자와 그의 기형적인 가정을 제거해 주었다. 햇살이 빌라의 통유리 창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따뜻한 빛을 들이운다. 연우가 카펫 위에서 옹알이를 하며 작은 손을 흔든다. 나는 다가가 그를 부드럽게 안아올린다. 그의 몸에서는 은은한 분유 냄새가 나고 부드럽고 따뜻하다. 아가, 엄마가 사랑해. 나는 그의 통통한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인다. 그는 깨르르 웃으며 내 머리카락 한 줌을 작은 손으로 잡는다. 창밖은 푸른 바다와 하늘, 그리고 흰 구름이 유유히 떠다닌다. 나의 세상은 마침내 구름이 걷히고 진정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 이코노미석 항공권 한 장이 일으켰던 폭풍은 이미 오래전에 가라앉아 내 인생 앨범에서 서둘러 넘겨진 조금은 어둡지만 지극히 중요했던 한 페이지가 되었다. 미래는 길고 좋을 것이다.